네, 어제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최후 진술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쟁점들이 있죠. 윤 대통령은 여러 쟁점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없고요. 국무회의 절차도 지켰다는 겁니다. 국회 측은 전 국민이 생중계로 국헌 문란을 지켜봤다고 강조했습니다. 권준수 기자입니다. 윤 대통령은 최후 진술에서도 탄핵 심판 주요 쟁점을 반박했습니다. 정치권 인사를 체포하거나 끌어내라고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선 지시를 내린 적 없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국회의 정치 활동을 탄압한 적이 없고 단 한 사람도 끌려 나오거나 체포된 일이 없었다는 겁니다. 본회의장에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했다는데 의결 정족수가 차지 않았으면 더 못 들어가게 막아야지 끌어낸다는 것도 상식에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또 계엄을 선포하기 전 국무회의에서도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의혹에 선을 그었습니다. 의사 정족수 충족 이후 국무회의 시간은 5분이었지만 그 이전에 충분히 논의를 한 것입니다. 반면 탄핵소추위원장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국회 유리창을 깨부수고 난입한 건 억압이고 폭력이었다며 온 국민이 지켜본 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전 국민이 TV 생중계를 통해 국회를 침탈한 무장한 계엄군들의 폭력 행위를 지켜보았습니다. 하늘도 알고 땅도 압니다. 계엄 선포 시에도 대다수 국무위원이 증언한 것과 같이 개회 선언이나 안건 설명 등 심의 과정이 없었다고도 꼬집었는데 회의록이 남아있지 않은 건 윤 대통령을 파면해야 할 뚜렷한 증거이자 이유라고도 강조했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 심판 최종 진술에서 장시간 거대 야당을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은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라고 주장했습니다. 직접 내용 들어보시죠. 거대 야당은 제가 취임하기도 전부터 대통령 선제 탄핵을 주장했고 줄탄핵, 입법 폭주, 예산 폭거로 정부의 기능을 마비시켜 왔습니다. 국회의원과 직원들의 출입도 막지 않았고 국회 의결도 전혀 방해받지 않은 2시간 반짜리 비상계엄과 정부 출범 이후 2년 반 동안 줄탄핵, 입법 예산 폭거로 정부를 마비시켜온 거대 야당 가운데 어느 쪽이 상대의 권능을 마비시키고 침해한 것입니까? 국방장관이나 지휘관들이나 경험이 풍부한 군사 전문가들인데 이들이 왜 이랬겠습니까? 12.3 계엄 선포는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이고 과거 계엄과는 다른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윤 대통령의 이야기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탄핵 심판 최후 변론에서 자신이 직무에 복귀하면 다시 계엄을 선포할 것이라는 주장, 일각에서 나오는 이 주장에 대해서 터무니없는 이야기라고 말했습니다. 또 직무에 복귀하면 개헌 추진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의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직무에 복귀하게 되면 나중에 또다시 계엄을 선포할 것이라는 터무니없는 얘기도 있습니다. 제가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면 먼저 87 체제를 우리 몸에 맞추고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개헌과 정치개혁의 추진에 후반부를 집중하려고 합니다. 자녀 임기에 연연해하지 않고 개헌과 정치개혁을 마지막 사명으로 생각하여 87 체제 개선에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개헌과 정치개혁 과정에서 국민 통합을 이루는 데도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2심 결심 공판이 오늘 열립니다. 검찰의 구형과 선고일이 관심인데요. 이르면 다음 달 선고가 내려질 걸로 보입니다. 최민기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이 6차례 공판을 끝으로 변론을 종결합니다. 오전 10시 반부터 시작될 5차 공판에서는 검찰과 이 대표 측이 신청한 양형 증인에 대한 신문이 진행됩니다.
이 대표 측이 신청한 정준희 한양대 정보사회 미디어학과 겸임교수와 검찰 측이 신청한 김성천 중앙대 법전환 교수가 각각 채택됐는데 한 사람당 30분씩 신문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대표 측은 방송 경험이 많은 정 교수를 신문해 생방송에서 한 발언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는 점을 주장하고, 반면 검찰은 법률 전문가인 김 교수를 통해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를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부는 오전 중 이들에 대한 신문뿐 아니라 서증 조사까지 마무리하겠다고 밝힌 만큼 오후 2시부터는 곧바로 결심 공판이 진행될 전망입니다. 먼저 검찰과 변호인이 이 대표를 상대로 40분씩 피고인 신문을 진행합니다. 이른바 김문기 몰랐다 발언 등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일부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검찰과, 검찰이 발언의 의미를 지나치게 확대 해석한 데다 생방송 등에서 즉흥적으로 이루어진 발언에 대해선 처벌해선 안 된다고 맞서는 이 대표 측이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어 검찰의 최종 의견 진술인 논고와 이 대표 측 최후 진술이 1시간씩 이어집니다. 계획대로라면 오후 5시에서 6시 사이에는 재판부가 변론을 종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통상 결심 공판 한 달 뒤 선고 기일이 지정되는 점을 고려하면 다음 달 말쯤 2심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큽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이번에는 고속도로 붕괴 사고 살펴보겠습니다. 교각 위에 상판빔 설치 준비 작업 과정에서 구조물이 무너지면서 난 사고로 추정됩니다. 노동자들이 교각 위에서 작업을 하다가 바닥으로 추락해 인명피해가 더 커졌습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붕괴 사고는 상판 설치를 위해 중장비로 교각 위에 빔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상판 설치를 위해 노동자 10명이 교각 양쪽에서 빔 작업을 확인하거나 거치 작업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기자분들이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리면 그 상판이죠. 저 뒷부분 보시게 되면 그 녹색 망으로 차 있는 상판 있죠. 그 상판을 설치하는 작업 중이었습니다. 노동자 10명이 교각 위에서 작업하다 갑자기 구조물이 무너지면서 결국 바닥으로 추락한 겁니다. 사고 현장에는 무너져 내린 구조물이 어지럽게 널려 있습니다. 교량 공사를 하기 위해선 교각을 먼저 세운 뒤 교각 위에 빔을 수평으로 걸치게 됩니다. 두 개의 다리 기둥 위에 얹어지는 빔 하나는 일정한 크기의 콘크리트 블록을 연결해 만드는데, 이 블록들 안에 든 강선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연결합니다. 그런데 설치 과정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힘의 불균형이 생기면서 연결된 빔들이 줄줄이 무너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공사가 진행 중이어서 빔들이 영구 고정이 아니라 기둥 위에 임시 고정된 상태여서 충격에 더 취약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빔이 무너지면서 교각에도 영향을 줘 교각 역시 손상을 입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뭔가 힘의 불균형이 생겨서 그 빔 자체가 무너져 버렸어요. 빔 자체가 무너지는 상태였기 때문에 빔이 무너지면은 이 교각에도 영향을 수평 하중을 주기 때문에 교각에도 굉장히 그 손상을 많이 줄 걸로 보고 있고, 이번 사고와 관련해 경기 남부경찰청은 수사 전담팀을 편성하고 대규모 인력을 투입해 현장 감식과 관련자 조사 등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습니다. 고용노동부도 해당 공사 현장에 즉시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YTN 김기수입니다. 요즘 법적 이슈가 정말 많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 절차가 어제 마무리됐고요. 오늘은 이재명 대표의 2심 결심 공판도 있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한층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어제 67분 동안 이어진 윤 대통령의 최후 변론이 있었어요. 헌정 이전은 제쳐두고 헌정사 이후로 대통령이 탄핵된 게 이번에 세 번째인데 직접 변론을 한 거는 이번이 처음이죠?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관련해서는 헌정 최초다라는 수식어가 네. 많이 붙는 것 같습니다. 어제 윤 대통령이 직접 발언에 나섰고 최후 진술 60분 이상 했는데요. 이전 선례를 좀 살펴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대리인, 변호인을 통해서 한 4,900자
2자 정도의 분량의 원고로 대독을 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표하진 않았는데요. 네. 어제 윤 대통령은 67분 동안 윤 대통령으로서는 당시의 상황을 이 전시 사변, 기타 이에 준하는 이 국가 비상사태로 인식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 네. 특히나 이 야당의 폭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그 외에도 어떤 간첩단이랄지 또 반국가 세력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즉 눈에는 뭐 그렇게 전쟁으로 보이진 않지만 대통령으로서는 그때 당시의 상황이 정말 어떻게 생각하면 조금만 더 가게 되면 벼랑 끝에 서 있는 나라의 위기 상황으로 대통령으로서는 그렇게 판단을 했다라는 네네. 점을 강조를 했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대통령으로서 굉장히 어떻게 생각하면 본인의 업적일 수도 있는 굉장히 잘된 이 국정 운영에 대한 부분도 강조를 하기도 했고요.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지지 세력들에게 또 감사와 죄송한 마음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어제 있었던 최종 변론에 대한 이야기는 잠시 뒤에 조금 더 자세하게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새벽에 조금 전에 전해진 속보가 있었습니다. 광주 광역시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50대 경찰관이 신원 미상의 인물로부터 흉기로 공격을 당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네,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경찰이 쏜 실탄에 맞아서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주현 기자, 사건 내용 전해주시죠. 네, 사건이 벌어진 건 오늘 새벽 3시 10분쯤입니다. 50대 경찰관 A씨는 모르는 남성이 따라온다는 한 여성의 112 신고를 받고 광주광역시 금남로 4가역 부근으로 출동을 했는데요. 현장에서 40대 남성 B씨로부터 흉기로 얼굴 부위를 공격당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피의자를 제압하기 위해 총기를 사용했는데요. 결국 B씨는 실탄을 맞고 심정지 상태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B씨는 숨졌습니다. 아직 B씨가 왜 공격을 했고 어떤 상황에서 총기가 사용된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는데요. 아는 상황입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사건이 벌어진 건 새벽 3시 10분쯤입니다. 50대 경찰관 A씨는 모르는 남성이 따라온다는 한 여성의 112 신고를 받고 광주광역시 금남로 4가역 부근으로 출동을 했는데요. 현장에서 40대 남성 B씨로부터 흉기로 얼굴 부위를 공격당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피의자를 제압하기 위해 총기를 사용했는데 결국 B씨는 실탄을 맞고 심정지 상태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B씨는 숨졌습니다. 아직 B씨가 왜 공격을 했고 어떤 상황에서 총기가 사용된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는데요. 자세한 수사 상황이 확인되면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김주영입니다. 자, 지금 들으신 내용 조금만 정리를 해볼까요? 모르는 남성이 따라온다는 한 여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해당 남성으로부터 공격을 받았고요. 이걸 피의자를 제압하기 위해서 총기를 사용했다가 이 피의자가 실탄을 맞고 심정지 상태에 빠졌다는 소식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경찰이 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까? 당시 어떠한 공격을 이 가해자로부터 받았고 경찰이 어떤 상황에서 총기를 사용했는지 좀 더 이 구체적인 수사 결과가 나와야 될 것 같긴 한데요. 이 경찰이 총기를 사용할 때는 사용 지침이 있습니다. 이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이 어떤 신체적 위험에 빠질 가능성이 있을 때 이에 대해서 필요하다라고 생각할 때는 사용할 수 있고요. 또 공무집행에 대한 이 항거의 제지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총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자님께서 보도한 이 내용에 따르면 이 남성, 가해 남성이 흉기로 얼굴 부위를 경찰을 공격했다라는 것이니까 이 부분은 사실은 이 최초 신고했던 그 피해 여성에 대한 공격 행위로도 발전될 수 있고요. 또 경찰 스스로 본인의 안전에도 위협을 받는 상황이었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제압하고자 실탄을 사용한 것이고 그때 당시에 실탄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다라는 점이 입증이 된다라고 하면 경찰이 처벌받지 않을 것이고요. 실탄을 사용하는 것 외에도 선택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이 있었다라는 점이 밝혀진다면 처벌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 B라는 남성과 경찰 사이에 어떠한 대치 상황이 있었는지 목격자의 진술이랄지 최초의 신고자인 이 피해자의 진술 여러 가지를 좀 종합해서 수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이거는 뭐 정당방위가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이기도 하긴 합니다. 자, 이제 원론적인 얘기로 다시 원래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자세한 내용은 수사 상황이 확인되는 대로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윤 대통령 발언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후 진술에서 주요 쟁점들을 다 반박을 하는 모습이 있었고요. 계엄 이전의 상황을 끓는 물속의 개구리 같았다라고 비유를 하면서 좀 정당성을 강조하는 모습이었는데 이 발언 좀 어떻게 보셨어요? 윤 대통령은 어제 67분 동안 최후 진술을 하면서 네.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 대통령으로서 느꼈던 당시의 국가적 위기가 네. 굉장히 긴급했다라는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네네. 그러면서 이런 긴급한 이 국가의 비상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으로는 경고성 계엄이라고 이전에 표현했었는데 어제는 이 국민들에게 호소하기 위한 이 계엄 선포가 불가피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국민들께 이러한 위기 상황이라는 걸 정확히 알리고 야당으로 인해서 어떻게 생각하면 야당의 폭주로 인해서 대통령으로서 어떠한 국정 운영도 할 수 없다는 점을 국민께 호소하기 위한 선택이었다라는 점과 이러한 취지와 이러한 의도를 이 국방부 장관 김용현 전 장관에게도 이야기를 했다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어제 사실 윤 대통령의 이 최후 진술에는 두 가지의 점이 담길 것이다라고 많은 분들이 예측을 했는데요. 그렇죠. 예.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서술을 하면서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강화하는 발언을 할 것이다라고 많은 분들이 예상을 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이와 연결되도록 그때 당시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선택할 수밖에 없는 수단이 비상계엄이었기 때문에 비상계엄을 장기화할 의도보다는 경고성 계엄이었다라는 취지를 강조하지 않을까 많은 분들이 예상했는데 역시나 윤 대통령은 어제 이제 최후 진술을 통해서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강화하는 발언을 했고요. 뭐 끓는 물 속의 개구리 이런 것들도 다 일촉즉발의 상황이었고 대통령으로서는 그때 당시에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를 타개하고자 선택했던 방안이었다라는 강조하는 발언이었다 정도로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통령 측의 김계리 변호사가 비상계엄으로 본인도 계몽됐다 이렇게 지금 말하기도 했거든요. 네. 이 부분은 어떤 의미로 봐야 될까요? 사실 김계리 변호사도 이제 최후 변론에 나섰습니다. 예. 그러면서 본인도 여성이고 육아를 하느라 우리나라가 이렇게까지 이제 국가적 위기 상황에 빠졌는지를 본인도 이 사건 변론에 참여하기 전까지는 몰랐다가 윤 대통령에 대한 변론에 본격적으로 이제 합류하게 되면서 국가적 위기 상황, 특히 윤석열 대통령에게 직면된 이 국가적 위기 상황이 이렇게 심각했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비상계엄을 통해서 나 또한 계몽되었다. 국가적 위기 상황과 그 위기의 수준이 대단히 심각하다라는 것을 윤 대통령의 변론을 하는 과정 중에 내가 깨닫게 되었다라는 표현으로 이해가 되고요. 그만큼 절체절명의 위기였다라는 점을 예. 좀 강조하기 위한 발언으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발언들이 있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호소를 위한 경고성 계엄이었다라는 점이 가장 핵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 심판 최종 진술에서 국회의원 체포하거나 끌어내라는 지시하지 않았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는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부분을 주로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 정치인의 체포 지시 의혹이라든지 국무회의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쟁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는 터무니없는 주장이다 이렇게 일축은 한 건데요. 여기에 대한 근거는 어떤 거였습니까? 결국 국회에 들어간 예. 인원들이 280명밖에 되지 않는데 예. 정말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거나 국회를 봉쇄시킬 의도였다면 더 많은 경찰력과 군령을 동원했지 않겠느냐. 결국에 윤 대통령이 계속 주장하고 있는 군이 국회 내부로 진입한 것은 질서 유지 차원이었다라는 예. 점을 강조하는 겁니다. 질서 유지 차원이었기 때문에 들어간 인력이 굉장히 제한적이었고 그 규모도 소규모였다라는 점을 강조했고요. 또 결과론적으로 실제적으로 끌려 나온 국회의원이 있냐 이렇게 반문하기도 했는데요. 정말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라는 지시였고 또 의결정수를 채우지 말라라는 거였다면 그 어느 하나의 이 국회의원이라도 끌려 나왔어야 되는데 네네. 그런 상황이 오지 않았다는 것은 윤 대통령의 최초 지시가 질서 유지 차원의 군 배치였기 때문에 이런 상황 어떻게 생각하면 평화적으로 마무리된 것이 아니냐라는 취지의 발언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국무회의 관련해서도 국무회의가 충분치 않았다. 국무회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라는 일각의 의견도 있는데 예. 동의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비상계엄 선포 전에 국무회의를 할 생각이 없다면 내가 왜 국무위원들을 기다렸겠냐라고 반문하기도 네네. 했는데요. 국무위원들을 기다린 이유는 국무회의 때문이었고 5분 동안 국무회의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라는 점 그리고 해제 때는 오히려 국무회의가 1분밖에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5분간 이루어진 이 국무회의 그러니까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 있었던 국무회의가 5분밖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해서 불충분하다 내지는 효력이 없다라는 것은 맞지 않는다라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탄핵 심판 마지막 변론에서 국회 탄핵 소추인단 대표죠.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이 애국가 가사를 읊으면서 윤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기도 했는데요.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국회 난입은 억압과 폭력이다. 그리고 몽상에 빠져 있는 권력가라고 이렇게 비판을 했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네, 그 정청래 법사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윤 대통령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반성과 성찰이 없다라는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네. 계속 국회 측은 아무래도 청구인 측이다 보니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위법, 위헌이다라는 점을 강조했고요. 위법, 위헌이다라는 점이 증거를 통해서 충분히 이 재판 과정에서 현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윤 대통령이 국민들에 대한 사과나 반성의 마음을 표하지 않았다라는 점에서 한 번 더 이러한 비슷한 사태를 또 벌일 수도 있다라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또 사실 정청래 법사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최후 진술에 앞서서 이 SNS를 통해서 국민들의 의견을 취합하겠다라면서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의견을 또 마지막 최후 진술 때 반영하겠다라는 또 내용의 게시글을 올리기도 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현재 재판관들에게 이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요구하는 것은 국회 측의 의견만이 아니라 국민들 모두의 의견이다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발언한 것이 아닌가 싶고요. 뭐 애국가나 이런 부분을 제창한 것도 결국에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서 윤 대통령에 대한 파면이 필요하다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전반적인 그 발언들을 다 종합을 해보도록 할게요. 윤 대통령의 최후 변론, 말씀하신 대로 67분 동안 이어진 변론에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래픽으로 준비한 게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계엄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등장을 했고요. 그 다음으로 야당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 외에 우리가 기대했던 거, 뭐 갈등 봉합이라든지 통합 메시지 담길 걸로 주목을 했는데 이런 내용은 없었어요. 전반적으로 이 진술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제가 주의 깊게 들었던 단어는 야당이라는 역시 단어였습니다. 야당. 예. 네, 어제 48차례 언급이 됐네요. 맞습니다. 예. 야당이 사실 계엄이라는 단어가 67에 나올 수밖에 없지요. 왜냐하면 비상계엄에 대한 그렇죠. 정당성을 예.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니 이 계엄에 대한 발언 횟수는 중요치 않은 것 같고요. 결국에 야당이라는, 간첩이라는 이 용어들이 대부분 언급된 것은 예.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된 그 배경이 야당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 있었던 최후 진술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다 연결되는 단어들이네요. 야당 간첩, 내란 북한 자유까지. 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제 윤 대통령의 발언 내용을 한 줄로 요약해 보자면 제가 판단하기로는 어떤 야당의 폭거, 또 야당을 어떻게 생각하면 반국가 세력으로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이 반국가 세력의 척결과 또 이런 부분에 대한 계몽이 필요하다. 또 그때 당시의 상황이 이 야당의 폭거로 인한 비상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타개하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점을 강조하는 그런 발언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예. 그러면서도 다시 내가 내 직에 복귀된다면 어떤 점을 난 정치적으로 더 강화하겠다라는 또 의지를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으로써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탄핵 심판이 기각이 되리라라고 지금 현재 예상을 하고 있다라는 점을 알 수도 있고요. 또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엔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된 그 배경에는 네. 야당의 폭거나 야당의 폭압 이런 부분들이 윤 대통령에게 가장 중요하게 작용했다라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만 어제의 최후 진술의 발언이 저는 윤 대통령에게 과연 유리하게만 작용할 네. 것인가라는 우려의 마음이 들었는데요. 그 이유는 야당과의 이런 갈등 부분을 강조하게 되면 헌법재판관 입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직에 복귀할 경우 또다시 야당과의 대치 상황을 불가피하게 다시 마주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야당과의 갈등 상황의 해결 방법으로 이 비상계엄을 선택했다라는 발언은 또다시 비슷한 상황으로 놓여진다면 다시 한 번 더 선택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구심을 품을 수도 있어서 네. 이러한 발언을 과연 헌재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지지층들에게는 한 번 더 대통령으로서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는 정당한 사유를 좀 강화하는 발언을 했다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계엄 선포 84일 만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변론 절차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제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가르는 그런 선고만 남아 있는데 이제 결론이 좀 어떤 절차를 거쳐서 판결이 이어지고 또 어떤 변수가 좀 남아 있다고 보세요? 네, 어제 11차 변론의 끝으로 변론이 네. 종결이 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헌재의 시간입니다. 네. 재판관들 치열하게 평의를 할 것 같은데요. 평의라 함은 재판관들이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는 것입니다. 예. 윤 대통령에게 파면 사유가 있는
있는지, 즉 헌법과 법률이 위배된 행위였는지, 또 그 위배됨이 굉장히 중대한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의견을 교류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 재판관들이 표결 절차에 돌입하게 되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에 대해서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표결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주심 재판관을 주축으로 해서 결정문 초안이 작성되게 되고요. 결정문 작성이 어느 정도 성숙에 이른다면 아마 선고 기일을 그때쯤 지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전 네. 선례를 보면 선고기일 전 한 2, 3일 전쯤에 선고기일을 지정하는 것이 통상적이었는데요. 이번 재판에서도 어제 선고기일을 별도로 지정하지 않은 만큼 아마 이 재판관들의 결론이 어느 정도 정해진 이후에 선고기일을 지정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긴 한데요. 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거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가르는 최종 선고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결과에서 만장일치의 결과가 나올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재판관들 개개가 어떻게 보면 독립된 헌법기관이고요. 각자의 의견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만장일치의 결론이 나올지 아니면 소수 의견이 나올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요. 또 일각에서는 만장일치를 이끌어내고자 평의를 거듭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더 길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이유가 현재 사실은 많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또 일부 헌법 재판관들의 집으로 찾아가서 어떤 여러 가지 시위나 이런 것들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재판관들 개개인들은 상당한 심리적 압박감을 느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소수 의견을 낼 경우에 그 소수 의견을 낸 재판관들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폭력 사태들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저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현재 재판관들에게 심리적 압박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지금 국론이 굉장히 분열된 상황인데요. 만장일치 결론이 아니라 분열된 결론으로서 어떤 파면 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 이 헌재 결정이 국민들이 통합하는 계기라기보다는 또다시 분열을 일으키는 그런 부분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헌재 재판관들이 만장일치를 하고자 노력을 할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정확히 어떤 결론이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최종 선고 날짜에 대해서는 다음 달 10일 전후일 것이다라는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느 정도로 좀 전망하세요? 저도 2주 이내의 시간이 되리라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이전 선례에 비추어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 이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모두 2주 이내의 시간이 걸렸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역시나 어제 변론이 종결이 되었기 때문에 이 3월 초중순 정도로 2주 이내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여의도 쪽에서는 14일 전후가 아니겠냐 이런 설이 파다하게 퍼져 있는데 근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른 이슈도 있으니까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은 또 다른 중요한 정치 지도자의 일정도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2심 결심 공판이 오늘 열리거든요. 오늘은 양형 증인 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양형 증인은 약간 어색한 단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뭡니까? 형량을 결정함에 있어서 양형상 양형 증인을 신청한 측에 유리한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증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양형 증인은 말 그대로 이 재판의 유무죄를 가르는 그런 진술을 하는 증인이 아니라요. 양형적으로 형량적으로 예를 들어 검찰 같은 경우에는 형량을 더 높여야 됩니다라는 부분을 강화할 수 있는 양형 증인을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 형량 1심에서 형량이 너무 과다하기 때문에 형량을 낮추는 것이 상당합니다라는 쪽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양형 증인을 신청함으로써 마지막으로 이 형량 부분에 대한 조절에 촉각을 맞추는 것 같고요. 이 양형 증인을 통해서 형량에 대한 방어를 하고자 하는 의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유무죄를 따지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그 혐의 자체를 인정을 할 때 양형을 줄이는 그런 시도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네, 유무죄에 대한 판단은 그때 뭐 발언 당시에 함께 있었던 목격자랄지 또 뭐 고 김문기 처장과의 이 관계에 대해서 알고 있는 직접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의 목격 진술은 유무죄를 가를 수 있지만요. 양형 증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공소 사실에 함께 있는다든지 이 범죄 사실에 대해서 직접적인 어떤 지식을 가진 사람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인 이 사건의 경위나 여러 가지를 따져 봤을 때 1심에서의 형량이 과연 온당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양형적으로 유리한 진술을 해줄 수 있는 증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2시부터 항소심 결심 공판이 진행이 될 예정인데 핵심 쟁점 그리고 또 양측의 각각의 주장도 좀 짚어주시죠. 네, 1심에서 이제 고 김문기 처장 관련해서는 일부 무죄가 선고가 됐고요. 네. 이 백현동 부지 관련해서는 유죄로 모두 인정이 되었습니다. 특히 이제 김문기 처장 관련해서는 골프 해외 출장 중에 골프를 친 적이 있다라는 부분 없다, 골프를 친 적이 없다라고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 이 검찰에서는 허위 사실이다라고 봤고요. 1심 법원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로 인정을 했습니다. 또 이 백현동 부지 관련해서 용도 변경 관련해서 국토부 협박이 있었다라고 이재명 대표는 주장을 했는데 이분은 검찰은 협박이 없었다라고 봤고요. 협박이 없었다라는 사실을 명백히 알면서도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이다라고 1심에서 봐서 유죄를 선고를 했습니다. 현재 지금 이제 가장 공방이 이루어질 것은 이 재판부에서 공소장 변경을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2심 재판부에서는요, 검찰에 특히 고 김문기 처장 관련한 이 대표의 발언, 이 생방송 중의 발언이 각 쟁점 중에 어떤 것에 해당하는지를 그 발언마다 정확히 매칭을 시키는 방법으로 공소사실을 정확하게 특정하라라고 변경 요청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백현동 부지 관련해서 어떤 공소장 변경이나 요청을 하지 않았는데요. 이 부분은 재판부의 어떤 생각을 읽을 수 있는 지점입니다. 재판부에서는 이 백현동 부지 관련한 고민보다는 이 고 김문기 처장 관련한 유무죄 판단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다는 부분을 알 수 있고요. 판단 부분을 정확히 해야 하나하나의 발언마다의 유죄, 무죄를 정확히 쓰겠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보자면 만약 2심 부분에서 2심 재판부가 이제 결론을 내릴 때 1심 판결과 조금 다른 결론, 유무죄에 있어 다른 판결을 내린다면 바로 그 김문기 처장 관련한 발언 부분에 대해서는 유무죄 변경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재판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봤을 때 1심 판결에서는 김문기 발언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일부 무죄가 있었고요. 말씀하셨던 백현동 발언에 있어서는 허위성, 고의성이 모두 인정이 돼서 유죄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말씀하신 내용에 따르면은 2심 재판부의 판단에서도 앞부분은 바뀔 가능성이 있지만은 뒷부분의 판단이 바뀔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인 겁니까? 네, 저는 법조인으로서도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국토부 협박 관련한 발언은 있다 없다 부분이 비교적 명료하고요. 국토부 관계자들의 진술도 계속해서 일관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유무죄 판단이 변경될 가능성은 좀 낮은 편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 김문기 처장 관련한 골프 관련한 발언이랄지 김문기 처장을 성남시장 재직 시절에 알았다 몰랐다 이 부분은 또 고의와 관련된 부분이기도 하고 1심에서도 일부 유죄 일부 무죄로 갈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2심 재판부에서도 각 발언마다 좀 상세한 유무죄의 판단을 가리기 위해서 공소장 변경 요청을 거의 재판 막바지지 않습니까? 막바지에 요청한다는 것은 심리를 진행을 해보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정확하게 가릴 필요가 있다라고 재판부에서 판단을 해서 거의 재판 마지막 무렵에 공소장 변경 요청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유무죄 판단은 세세하게 바뀔 가능성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선고가 다음 달 말에 내려질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뭐 만약에 이제 탄핵이 인용이 된다는 전제하에 여러 가지 경우의 수들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뭐 대법원까지 갈 것이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간에 그런 말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관건일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2심 재판부가 처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건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3개월 내에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라면서 심지어 법원에 신권 배당도 멈춰달라고 요청할 정도로 굉장히 빠르게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심 3개월 이내에 반드시 하여야 한다라고 공직선거법상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강제 규정인 건가요? 훈시 규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무는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지만 하지 않았을 경우에 어떠한 처벌이나 어떠한 불이익이 있는지는 규정이 없어서 법조계에서는 일종의 훈시 규정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이렇게 서둘렀어도 2심에서 서둘렀어도 3개월을 넘겼기 때문에 사실 대법원에서도 3개월 내에 결론이 나올지 이 부분은 좀 불투명할 것 같습니다. 물론 3심 재판 같은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리를 하기 때문에 2심보다는 좀 더 빠르게 진행할 수 있지만 실제로 3개월 내에 3심의 결론이 나올지 이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경기 안성에 있었던 고속도로 사고 소식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았던 사건일 텐데요. 이거에 앞서서 조금 전에 저희가 전해드렸던 속보 소식 다시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두른 남성이 실탄에 맞아 숨졌다는 소식이었는데요. 오늘 새벽 3시 10분쯤에 있었던 사고고요. 광주광역시 금남로에서 있었습니다. 이 근처에서 40대 남성 A씨가 경찰에 흉기를 휘둘렀고요. 네. 경찰은 테이저건을 발사하면서 흉기를 버릴 것을 경고했는데 A씨가 응하지 않고 계속 공격하자 공포탄과 실탄 3발을 발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네, 총상을 입은 A씨는 심정지 상태에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지금 끝내 숨졌다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경찰관 B씨도 얼굴 부위를 다쳐서 병원에서 현재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찰은 모르는 남성이 자신을 따라온다는 한 여성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현재 경찰은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합쳐서 총알 3발을 발사했다. 그리고 이런 사고가 있었다는 소식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저희 자세한 내용이 들어온 대로 다음 뉴스 시간에 조금 더 깊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어제 있었던 사고 소식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굉장히 충격을 받은 그런 영상들이 공개가 되면서 많은 분들이 어떻게 충격을 받으셨을 것 같은데 일단 유가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엔지니어링 지난해 전남 무안에 있었던 하자 아파트 논란이 있었고요. 이번에 또 사고가 났어요. 굉장히 좀 부실공사 논란이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이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번 같은 경우 특히나 정부나 또 수사부서에서는 굉장히 촉각을 곤두세우고 이 안전 지침에 대해서 평상시에 가지고 있었는가, 또 예. 어떠한 이유로 이런 사고가 또다시 발생했는가 이런 네. 것들에 대해서 철저히 수사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현재까지는 이 교량 상판 구조물이 무너져 내리면서 이 근로자들이 추락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정확한 사고 원인, 정말로 어떻게 생각하면 사용자의 어떤 과실이 있는지 여부를 밝히기 위해서 국가서 등과 함께 현재 현장 감식 등을 벌일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정확한 사고 원인이 먼저 규명이 되어야 하고 어떠한 안전수칙 미이행 등의 과실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철저히 한번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영업정지 처분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산업안전보건법상 어떤 중대한 재해가 발생이 되었고 또 사업주의 명백한 과실이 예. 있다라고 하면 영업정지 처분 내릴 수 있습니다. 네네.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엔 중대재해처벌법도 적용이 가능할 적용이 되는 것으로 거죠. 보여지고 예. 네, 산업안전보건법 또한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아마 관계당국에서는 빠른 영업정지 처분 등 행정처분의 가능성 저는 매우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면은 경영자까지 처벌할 수 있게 하는 그런 항목인데 지금까지 또 경영자가 처벌되는 케이스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이번엔 어떻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네, 그간 그렇게 경영자들이 특히나 실형까지 받는 경우 굉장히 드물었는데요. 그러니까요. 그렇지만 법규상은 분명히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 현대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지난 이 무안에 있는 아파트, 부실 아파트 논란도 있었고요. 그렇죠. 이번에 예. 또다시 교각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물론 사고 원인 아직 정확하게 밝혀지진 않았습니다. 사고 원인을 정확히 밝혀서 또 사업주와 경영주의 이런 안전 관련한 이 체계 시스템의 부실이 발견된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져야만 유사한 사안이 향후에 발생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구체적인 사고 원인 조사가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데 향후 그럼 어떤 수사가 좀 필요할 거라고 보십니까? 네, 일단은 이 관련된 사업장과 사업주에 대한 아마 압수수색이 일어날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관련 근로자들에게 어떤 안전수칙을 가지고 있었는지, 평상시에 안전교육 등을 어떻게 이행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관련자들의 진술뿐만 아니라 근무 일지나 안전수칙 관련한 여러 문서들, 또 그 안에 있는 컴퓨터나 PC 등에 대해서 압수를 한 다음에 포렌식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예. 생각이 들고요. 그날 사고 원인이 근로자 개인의 과실이었는지 아니면 사업체의 어떤 안전 의무 불이행에 대한 어떤 과실이 있었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이 관련자들의 수사뿐만 아니라 물증 등을 통해서 정확하게 규명하고자 노력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요거 하나 더 여쭤보도록 할게요. 아까 말씀하셨던 중대재해처벌법, 중처법이라고 많이 줄여서 부르는데 네. 실형까지 가는 경우는 정말 보기가 드문 것 같아요. 이렇게 법이 생겼음에도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처벌 수위가 높지 않은 배경, 이건 뭘로 보십니까? 아직까지는 법규가 제정돼서 시행된 지가 네. 그리 오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처벌 수위가 비교적 낮았던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번 이 교각 붕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사실 피해자, 사상자들이 상당합니다. 지금 총 10명의 사상자들이 발생한 사건이고요. 심지어 이 업체는 이전에 한번 아파트 하자 소송 등으로 굉장히 또 뜨거운 이슈가 되기도 했던 업체인데 또다시 어떤 안전 의무를 소홀히 해서 이러한 사건이 발생했다라고 하면 이것은
이것은 어떤 단발성이라기보다는 이 안전보건 관리 체계 자체가 이 해당 업체에 부족했다라고 봐서 저는 이번 사건만큼은 처벌의 수위가 높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왜 또다시 이런 하자나 여러 가지 안전사고가 발생했는지 원인을 잘 규명을 해서 처벌 수위가 좀 높아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법률을 만들었다면은 어떤 사건이 있을 때 강력하게 처벌하는 것도 또 다른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최근에 법률적인 이슈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변론조차 마지막 어제 있었고요. 그리고 오늘은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2심 결심 공판이 열립니다. 관련된 내용들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 관련 내용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끝으로 출근길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네, YTN 야외 스튜디오 연결해 보겠습니다. 고은재 캐스터. 네, 고은재입니다. 오늘은 평소 때보다 확실히 옷차림이 가벼워 보이네요. 추위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간만에 볼에 닿는 아침 공기가 그렇게 차갑지 않습니다. 봄의 시작을 앞두고 날이 본격적으로 풀리고 있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이 1도 안팎으로 영상권으로 출발하고 있고요. 이렇게 코트만 걸치고 있어도 크게 춥진 않습니다. 자, 그런데 추위 대신 또 미세먼지가 말썽이라더라고요. 네, 오늘 추위 걱정은 없겠지만 공기가 탁합니다. 밤사이 황사와 스모그가 함께 유입됐기 때문인데요. 현재 서울에서는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가 모두 나쁨 수준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나오실 때는 패딩 대신에 보건용 마스크 챙기셔야겠습니다. 이 자세한 대기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수도권과 강원, 충남에서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 보이고 있고요. 수도권과 강원에서는 미세먼지 농도도 짙어진 곳이 많습니다. 앞으로 먼지는 북서풍을 타고 점차 남동진하겠는데요. 이 오전까지는 중부지방, 또 오후부터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그리고 밤에는 제주도에서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이 먼지만 아니라면 오늘 하늘 자체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추위도 눈에 띄게 잦아들었는데요. 현재 서울이 1.2도, 전주 3.6도, 부산 3.5도 등 대부분 지역에서 영상권 기온 보이고 있습니다. 낮 동안 서울 기온도 7도까지 오르겠고요. 특히 광주 10도, 대구 12도 등 남부지방에서는 더욱더 온화함이 감돌겠습니다. 맑고 건조한 날씨에 대기는 무척 메말랐습니다. 특히 건조경보가 내려진 동해안 지역에서는 오늘 강풍까지 함께 불면서 작은 불씨가 큰 불로 번지기 쉽겠습니다. 화재 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서울 기온도 10도를 웃돌면서 봄 기운이 더욱더 완연해지겠습니다. 다만 낮 동안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하천이나 저수지에서는 얼었던 빙판이 갑자기 깨질 수 있는데요. 근처에서는 안전에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에서 YTN 고은재입니다. 2월 26일 뉴스타트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